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군용 지프였어요. 앞좌석에 군인 2명이 앉아 있었고 저는 뒷좌석이었습니다. 총을 든 사람이 제 양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이 저를 겨누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밖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차가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만 켜져 있었어요. 도로에 가로등은 없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7억 원어치 미국 달러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24살이었고 평양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는 저한테 한마디만 했습니다. 살아라.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저는 그날 밤에 알았어요. 이 이야기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다 같은 평양이 아니에요. 평양에도 구역이 있고 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층의 가장 꼭대기에서 살았어요. 대동강변 모란봉구역에 있는 42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집은 39층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내려다 보였고 주체사상탑 꼭대기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중장이었어요. 별이 3개 달린 군복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부대를 지휘하는지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군사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집에 올 때 항상 검은색 벤츠가 아파트 앞에 섰어요. 운전병이 차 문을 열어주면 아버지가 내려서 경비원한테 고개를 끄덕이고 올라왔습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2대 있었는데 하나는 일반용이었고 하나는 고위 간부 전용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다른 층에서 안 멈추고 바로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만수대 예술극장 출신이었습니다. 무용수였어요. 아버지와 결혼하고 은퇴했지만 집에서도 항상 자세가 곧았습니다. 등이 굽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아들보다 더 귀하게 키웠습니다. 평양 제일중학교에 보냈어요. 제일중학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분이 좋아야 했고 성적도 좋아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지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별이 3개면 학교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를 전공했어요. 일주일에 6번 수업이 있었고 외국 영화를 볼 수 있는 특별 상영실도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은 절대 볼 수 없는 영화들이었어요. 미국 영화, 영국 영화, 프랑스 영화. 그걸 보면서 저는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영화였어요. 제 삶과는 상관없는 화면 속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평양의 공주였으니까요. 공주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생일이면 아버지가 외국산 케이크를 구해왔어요. 초콜릿 케이크였는데 포장지에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것이라고 했어요. 한 번은 이탈리아 구두를 선물 받았습니다. 가죽 구두였어요. 평양에서 이탈리아 구두를 신고 다니는 여자는 제가 아는 한 10명도 안 됐어요. 학교에 그 구두를 신고 가면 친구들이 쳐다봤습니다. 부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싫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좋았어요. 제가 특별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눈빛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 친구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살았는지,
그때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42층에서 대동강을 내려다보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삶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올 때 벤치에서 내리는 아버지 표정이 달랐습니다. 경비원한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2달 뒤였어요. 아버지 표정이 달라진 뒤로 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화가 많아졌어요. 아버지는 원래 집에서 전화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군 관련 통화는 전부 사무실에서 했거든요. 집에서 전화하는 건 보안 위반이라고 아버지가 직접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달부터 아버지가 밤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재 벽이 두꺼웠거든요. 하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오는 아버지 얼굴은 봤어요. 밤마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는 집이요. 군인 가족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평일 낮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날이었어요. 평일 낮에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고 아버지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보다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경례를 했으니까요. 3사람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어 소설이었어요. 외국어 학원에서 빌린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재 쪽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군인 2명이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재떨이에 이미 2개비가 꺾여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 눈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아버지 눈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강하고 단단한 눈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부서지기 직전 같은 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숙청 명단에 올랐다고.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숙청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자라면서 그 단어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 단어가 우리 아버지한테 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김정은 동지 앞에서 직접 보고를 한 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숙청 명단에 올라요. 네,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해 줬어요. 위에서 군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모시던 상급자가 먼저 잡혀갔다고. 그 상급자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불려가고 있다고. 아버지 차례가 곧 온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재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못 나간다고. 나가면 더 빨리 들킨다고. 하지만 너는 나갈 수 있다고. 나간다는 게 뭔지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탈북이요. 42층 아파트에서 벤츠를 타고 다니던 사람의 딸이 탈북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비를 해두었다고, 군인 3명을 보낼 것이라고, 국경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그 3명은 아버지가 직접 키운 부하들이라고, 목숨을 걸 사람들이라고.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 없이 안 간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소리를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살아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살아라. 그 한마디 뒤에 아버지 눈에서 물기가 번졌어요. 아버지가 우는 건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가 준비를 해두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서재에서 저한테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북한 지도였어요. 군용 지도였습니다.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상세한 지도였어요. 도로 하나하나 검문소 위치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었어요. 평양에서 출발해서 함경북도 방향으로 간다고, 국도를 타지 않고 군용 도로를 이용한다고. 군용 도로는 일반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였어요. 군 차량만 통행이 허가된 길이었습니다. 검문소가 있지만 군 차량은 서류만 보여주면 통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서류는 아버지가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동 명령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직인이 찍힌 공식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가 있으면 검문소에서 차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군인 3명이 저를 호위한다고 했습니다. 3명 다 아버지가 10년 넘게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었어요. 1명은 대위였고 2명은 상위였습니다. 대위가 조장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몇 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준비했어요. 미국 달러였습니다. 7만 달러라고 했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빼낸 것인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었으니까요. 돈은 100달러짜리 묶음으로 돼 있었어요. 고무줄로 묶여서 가죽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어요. 7만 달러가 무게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700g이었습니다. 돈 무게는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돈의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버지가 경로를 설명해 줬어요. 평양에서 함경북도 국경지역까지 군용도로로 약 600km, 군용 지프로 달리면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밤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밤이 안전하다고요. 군용도로에 밤에 다니는 차가 거의 없으니까요. 검문소를 4곳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는 평양 외곽이었어요. 평양을 빠져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강도 경계였어요. 세 번째는 함경남도 진입이었고, 네 번째가 함경북도 국경지역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어요. 국경지역은 보위부가 직접 관리하거든요. 일반군 서류로는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 서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보위부 협조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급이면 보위부의 협조 공문을 발행할 수 있었어요. 평시에는 의심받지 않는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숙청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게 이미 보위부에 전달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찍힌 서류가 오히려 덫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서류가 통하면 통과하고 안 통하면 돈으로 해결하라고요. 검문소 군인한테 뇌물을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경 지역 군인들은 월급이 적어서 달러를 보면 눈이 달라진다고요. 5,000달러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이 뇌물 액수를 알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충성과 생존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출발은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사흘이요. 사흘 뒤에 저는 이 아파트를 떠나야 했어요. 42층 창문으로 보이는 대동강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요. 어머니 얼굴도요. 사흘이 3초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니 3년처럼 느리게 지나갔어요. 둘 다였습니다. 빠르면서 느렸어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 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다 들은 상태였습니다.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말했겠죠.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표정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무용수 출신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등이 고닫고 얼굴이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눈이 빨가웠어요. 울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릴 때처럼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말했어요. 가방에 이것을 넣으라고.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거울이었어요. 어머니가 쓰던 손거울이었습니다. 은색 테두리가 있는 작은 거울이요. 어머니가 화장할 때 항상 쓰던 거였어요. 왜 이걸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얼굴을 잊지 말라고. 어디에 있든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 저는 그 거울을 받아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그 거울이 7만 달러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거울은 볼 때마다 어머니가 보이잖아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책장에 있는 책들을 만져봤습니다. 외국어 학원에서 빌린 영어 소설들이요. 반납을 못하게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나라를 떠나는 건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책을 반납 못하는 건 실감이 나다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창문으로 대동강을 봤어요. 강물 위에 도시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주체사상탑 꼭대기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붉은 불이었습니다. 그 불을 보면서 자랐어요. 매일 밤 그 불을 보면서 잠들었습니다. 내일 밤에는 이 불이 보이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저는 내일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가 아니라 현관이었어요. 아버지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복을 입은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군복이었는데 아버지가 가죽 가방을 건넸어요. 7만 달러가 든 가방이었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밑에 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려가면 대위가 있을 거라고. 대위한테 다 맡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앉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군인이었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먼저 저를 안았습니다. 팔이 강했어요. 군인의 팔이었습니다. 그 팔에 안겨있는 동안 아버지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겉은 차분해 보였지만 심장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무서웠던 거예요. 5초쯤 안고 있다가 아버지가 놓았습니다. 살아라. 또 그 한마디였어요. 살아라. 저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39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약 30초가 걸렸어요. 그 30초 동안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천장에 형광등이 있었어요. 그 형광등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는 날이 올까?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앞에 검은색 군용 지프가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어요.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옆에 대위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없는 그 사람이요. 경례를 했습니다. 저한테 경례를 한 거예요. 대위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아파트가 사이드 미러에 비쳤습니다. 42층짜리 건물이 점점 작아졌어요. 39층 우리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창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안 보였을 것입니다. 39층이니까요. 하지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차가 모란봉구역을 벗어나자 불빛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주체 사상탑 불빛이 사이드 미러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차가 1시간쯤 달렸을 때 속도가 줄었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불빛이 보였어요. 검문소였습니다. 평양 외곽 검문소요. 평양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어요. 대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빛만으로 말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방을 품에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딱딱딱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3월이었지만 밤 기온은 영하였어요.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검문소 군인이 말했어요. 소속과 이동 목적을 대라고. 대위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동 명령서였어요. 아버지 직인이 찍힌 그 서류요. 검문소 군인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서 서류를 비췄어요. 그 불빛이 서류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5초가 5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고 있었어요. 온몸의 피가 귀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쿵쿵쿵 하는 소리가 차 안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군인이 제 팔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검문소 군인이 서류를 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야간 이동 사유가 뭐냐고.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함경북도 부대 시찰 사전 점검이라고. 중장님 직속 명령이라고. 중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검문소 군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별 3개는 이 나라에서 거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검문소 군인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통과하라고 했어요. 차단봉이 올라갔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 안에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잡고 있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너무 세게 쥐고 있었거든요. 대위가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3개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 다시 어둠 속을 달렸어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밖은 전부 까만색이었습니다. 산이었어요. 평양 외곽을 벗어나면 산밖에 없었거든요. 도로 양쪽에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가로등은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 가로등은 평양에만 있는 거였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면 밤은 진짜 밤이에요. 불빛이 하나도 없는 밤. 칠흑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밤이요. 그 어둠 속에서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나를 보는 눈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평양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눈이 있었어요. 인민반장의 눈, 보위부원의 눈, 이웃의 눈. 감시가 공기처럼 있었습니다. 숨을 쉬면 감시도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어둠 속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했어요. 감시가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한 것이구나. 24해를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2시간쯤 더 달렸을 때 대위가 차를 세웠어요. 산속 공터였습니다. 도로 옆에 나무 사이로 빈 공간이 있었어요. 대위가 내리라고 했습니다. 잠깐 쉬어가야 한다고요. 차에서 내렸어요.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양보다 더 추웠어요. 산속이니까요. 코끝이 바로 얼었습니다.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군인들이 차 밖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끝에 빨간 불이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저는 차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평양에서도 별은 보였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도시 불빛이 없으니까 별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였어요. 수천 개, 수만 개의 별이 하늘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지금 창문으로 이 별을 보고 계실까? 어머니도 이 별 아래에 계실까?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먼 것 같을까? 가방에서 어머니가 준 거울을 꺼냈어요. 어두워서 제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들고 있으니까 어머니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이 거울로 화장을 했습니다. 무용수 출신이라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 어머니 손에 있던 거울이 지금 제 손에 있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대위가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차에 탔어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다음 검문소까지 약 4시간이라고 대위가 말했어요. 자강도 경계 검문소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평양 생각, 내일 생각. 그 생각들이 전부 다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어둠만 보였습니다. 창밖의 어둠이랑 눈 안의 어둠이랑 똑같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북쪽으로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4시간 20분이었어요. 차 계기판의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차가 다시 속도를 줄였어요. 또 불빛이 보였습니다. 2번째 검문소였어요. 자강도 경계 검문소.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차단봉이 2개였어요. 건물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작은 건물이었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깨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새벽 3시에 깨어있는 검문소 군인. 그게 정상인 나라였습니다. 대위가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대위도 이 검문소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 멈췄어요. 이번에는 군인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이 왔어요. 한 명이 운전석으로 왔고 한 명이 뒷좌석 쪽으로 왔습니다. 뒷좌석이요. 제가 앉아있는 쪽이요.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비췄어요. 제 얼굴을 비춘 거예요.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안 됐어요. 눈을 감으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저는 눈을 뜨고 정면을 봤습니다. 최대한 표정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처럼요. 무용수 출신의 어머니는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했습니다. 저도 그걸 배운 거였어요. 이 순간에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검문소 군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내리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검문소에서는 내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서류만 확인하고 보내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리라고 했습니다. 대위가 앞에서 먼저 내렸어요. 검문소 군인한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동 명령서와 보위부 협조 공문까지 2장을 같이 줬어요. 검문소 군인이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위한테 물었어요.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대위가 대답했어요. 중장님 영예분이라고. 부대 시찰에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영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검문소 군인의 표정이 변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검문소처럼 바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군인은 달랐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소자였습니다. 소자면 검문소 책임자급이었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보위부 협조 공문을 유심히 보더군요. 날짜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야간에 영예분이 동행하시는 건 이례적이라고. 확인 전화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확인 전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3월 새벽 영하의 기온에서 땀이 난 거예요. 확인 전화를 하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숙청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게 이미 상부에 보고됐을 수도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우리가 도주 중이라는 게 들통나는 거였습니다. 대위가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소자의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뭔가를 말했어요.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2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위의 오른손이 주머니로 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내서 소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봤어요. 달러였습니다. 접힌 지폐 묶음이었어요. 소자가 손에 쥔 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작이 빨랐어요. 능숙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국경 지역은 아니었지만 이 검문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충성의 나라라고 하지만 밤에는 달러가 충성보다 강했어요. 소자가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통과하라고 했어요. 확인 전화 이야기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차단봉이 올라갔어요. 다시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땀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검문소 불빛이 사이드 미러에서 작아졌어요. 저는 대위의 뒷머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 보위부 신문실에 앉아 있었을까?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위가 말했습니다.
다음 검문소까지 3시간이라고. 함경남도 진입 검문소라고. 그리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검문소. 함경북도 국경 검문소. 보이부가 직접 관리하는 곳. 아버지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던 그곳. 아직 2개가 남아 있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손을 넣어 거울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으로 부르기만 했어요. 소리를 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3번째 검문소는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쪽 산 위로 회색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밤이 끝나면 위험해진다고 대위가 말했었습니다. 낮에는 도로에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요. 목격자가 생기는 거예요. 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낮에는 달랐습니다. 3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완전히 밝지는 않았지만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었어요. 가장 어중간하고 가장 불안한 시간. 검문소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이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온 차가 있었던 거예요. 대위가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앞차가 검문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앞차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차 안에도 누군가의 사연이 있을까? 저처럼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부대 이동 중인 평범한 군인들일까? 앞차가 통과했어요. 우리 차가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 검문소 군인은 젊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마른 편이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평양 밖의 군인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배급이 적었거든요. 평양에서는 몰랐어요. 평양에 살면 이 나라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평양은 쇼윈도니까요. 바깥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도시. 그 도시 안에서 저는 케이크를 먹고 이탈리아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 군인은 광대뼈가 튀어나올 만큼 마른 얼굴로 영하의 새벽에 서 있었어요. 그 차이를 그때 처음 체감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부끄러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군인이 서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서류를 오래 봤어요. 한 장씩 넘기면서 봤습니다. 이동 명령서를 보고 보이부 협조 공문을 보고 다시 이동 명령서를 봤어요.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린 것인지 의심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위가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젊은 군인이었으니까요. 젊은 군인은 겁이 많습니다. 상관한테 혼날까봐 규정대로 하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상급자 앞에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대위가 그걸 이용했어요. 대위가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요. 중장님 직속 이동이라고. 지체되면 보고가 올라간다고. 젊은 군인이 움찔했어요. 중장이라는 단어와 보고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하급 군인은 판단을 멈춥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안전하니까요. 이 나라에서는 판단하면 죽고 순종하면 삽니다. 군인이 서류를 돌려줬어요.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위축된 목소리였습니다. 21~22살쯤 되어 보이는 그 군인은 자기가 방금 무엇을 통과시켰는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중장의 딸이 7만 달러를 들고 탈북하는 차를 자기 손으로 보내준 거였으니까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3번째 통과였어요.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검문소, 함경북도 국경 검문소. 대위가 말했어요. 2시간 반이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어렵다고. 보이부가 직접 운영하는 검문소라고. 군 서류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때부터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각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 대답이 무서웠어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계속됐어요. 나무들 사이로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평양 아파트 39층 침대에서 눈을 뜰 시간이었어요. 창문으로 대동강이 보이고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나고, 하지만 지금 저는 군용 지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7만 달러가 든 가방을 안고요. 생존이 걸린 마지막 관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24해 동안 살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진 세상 위를 달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함경북도 국경 검문소는 지금까지의 검문소와 달랐습니다. 규모부터 달랐어요. 건물이 세 채였습니다. 차단봉이 세 겹이었어요. 양쪽에 초소가 있었고 초소 위에 군인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차가 접근하는 순간부터 총구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군 검문소가 아니었어요. 보이부 직할 검문소였습니다. 보이부는 군과 다릅니다. 군은 외부의 적을 상대하지만 보이부는 내부의 적을 상대해요. 내부의 적이라는 건 곧 인민이에요. 인민을 감시하고 인민을 잡아들이는 곳이 보이부였습니다. 이 검문소를 통과하면 국경 지역이었어요. 두만강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이부가 직접 관리하는 거였어요. 탈북을 막기 위해서요. 차가 첫 번째 차단봉 앞에 멈췄습니다. 보이부원이 다가왔어요.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부 복장이었어요. 어깨에 보이부 마크가 있었습니다. 대위가 창문을 내리기 전에 저를 돌아봤어요. 이번에는 눈빛이 또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단단했지만 그 안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대위도 이 관문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보이부원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위가 창문을 내렸어요. 보이부원이 말했습니다. 서류. 한마디였어요. 소속이나 이동 목적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먼저 봤어요. 보이부는 절차가 달랐습니다. 말보다 서류를 먼저 보는 곳이었어요. 대위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동 명령서와 보이부 협조 공문. 보이부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류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이전 검문소에서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건물로 가져간 거예요. 안에서 대조하는 거였어요. 상부 명단과 서류를 대조하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 이름이 이미 수배 명단에 올라 있다면 아버지 직인이 찍힌 이 서류가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차 안이 얼어붙었어요. 온도가 아니라 공기가 얼어붙은 거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위도 침묵했습니다. 양옆의 군인들도 침묵했어요. 저도 침묵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3분, 4분. 건물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가방 안에 달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었죠. 서류가 안 통하면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보이부원한테 돈이 통할까요? 보이부는 군과 달랐습니다. 군 검문소 군인은 월급이 적어서 돈에 약했어요. 하지만 보이부원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다르게 작용해요.
적은 돈은 모욕이 되고 많은 돈은 의심이 됩니다.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대위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대위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넘게 키운 부하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여도 죽음 앞에서는 긴장하는 거였습니다. 7분이 지났어요. 건물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원이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2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까 서류를 가져간 사람이었고, 한 명은 계급이 더 높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상급자가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급자가 나온다는 건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문제가 없으면 상급자를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2 사람이 차 앞에 섰습니다. 상급자가 운전석 창문을 봤어요. 대위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상급자가 말했어요. 중장직인 서류인데 본인 확인이 안 된다고. 본부에 연락을 해봐야 한다고. 연락. 그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대위가 차에서 내렸어요. 상급자 앞에 섰습니다. 대위가 말했어요. 중장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안이라고. 본부 연락은 중장님 체면에 관한 문제라고. 지연되면 중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다고. 그리고 대위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목소리를 아주 낮췄습니다. 상급자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위의 손이 다시 주머니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었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상급자 손에 쥐어줬어요. 상급자가 봉투의 두께를 손으로 느끼는 게 보였습니다. 1초, 2초, 상급자가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이부원한테 말했습니다. 통과시켜라. 차단봉이 올라갔습니다. 3겹의 차단봉이 하나씩 올라갔어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검문소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4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어요. 마지막 관문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가방 위에 떨어졌어요. 7만 달러 위에 눈물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대위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그게 위로였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한 뒤 차가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도로가 끝났어요. 포장이 안 된 흙길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흔들렸어요. 돌멩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몸이 튀었습니다. 가방을 더 세게 안았어요. 달러 묶음이 가방 안에서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흙길이 끝나는 곳에서 차가 멈췄어요. 대위가 엔진을 껐습니다. 헤드라이트도 껐어요.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어요. 동쪽 하늘이 약간 밝아지고 있었거든요. 여명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오기 직전, 가장 어둡지만 곧 밝아질 시간. 대위가 내리라고 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밑에 마른 풀이 밟혔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했어요. 물냄새가 났습니다. 강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대위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좁은 길이 있었어요.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대위가 이 길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려줬겠죠. 아버지는 군 지도에서 이 길을 찾았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 루트를 아는 사람한테 들었거나 어떤 경로로든 아버지는 이 길을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나무 사이를 5분쯤 걸었을 때 시야가 열렸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아니, 좁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점에서의 강폭은 약 40m 정도였습니다. 수영장 2개 반 정도 길이요. 하지만 그 40m가 2개의 나라를 가르고 있었어요. 이쪽은 북한이었고 저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죽고 저쪽에서는 살 수 있었어요. 40m가 삶과 죽음의 거리였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3월이었지만 얼음이 완전히 녹지는 않았습니다. 강 가장자리에 얼음이 남아 있었어요.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이었어요. 새벽빛에 반사되는 게 없어서 물이 검게 보였습니다. 수온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영상 2도에서 3도 정도라고. 거의 얼음물이었어요. 그 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위가 배낭 하나를 건넸어요. 작은 군용 배낭이었습니다. 안에 마른 옷 한 벌과 비닐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비닐 봉투에 달러 가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요. 달러가 아니라 가방 안에 있는 어머니 거울도요. 저는 달러 가방을 비닐 봉투에 넣고 배낭에 집어넣었어요. 배낭을 등에 맸습니다. 대위가 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가장자리 얼음 위를 최대한 걸어가라고. 얼음이 끝나는 지점부터 물에 들어가야 한다고. 물 깊이는 가슴 정도라고. 하지만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지면 배낭이 젖는다고. 배낭이 젖으면 옷이 젖고 옷이 젖으면 체온이 떨어진다고. 체온이 떨어지면 건너편에 도착해도 움직일 수 없다고. 죽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뜻이었습니다. 대위가 시계를 봤어요. 5시 32분이라고 했습니다. 국경 경비 교대 시간이 6시라고. 교대 시간 전 20분이 가장 경비가 느슨하다고. 지금부터 28분 안에 건너야 한다고. 28분. 40m를 28분 안에. 충분한 시간 같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얼음 위를 걷는 건 느렸거든요. 미끄러우니까요. 물속을 걷는 건 더 느렸어요. 수류가 있으니까요. 대위가 저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장군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말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내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살아서 건너라고. 그 말이 아버지의 살아라와 겹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서서 강을 봤습니다. 40m. 삶과 죽음 사이 40m.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미끄러웠어요.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평양에서 신고 나온 구두였습니다. 이탈리아 구두는 아니었어요. 탈출용으로 바꿔 신은 낡은 운동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검은 구두였어요. 얼음 위를 걷기에는 최악의 신발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했어요.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얼음이 두꺼운 곳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얼음이 얇아졌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끼익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크게 울렸어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국경 경비가 들을 수도 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 있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더 천천히요. 발을 살살 내려놓으면서 걸었어요. 얼음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이었어요. 검은 물. 영상 2도에서 3도의 물. 발을 넣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차갑다는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칼이 발을 베는 것 같았어요. 수천 개의 바늘이 발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뼈가 아팠어요. 살이 아픈 게 아니라
뼈가 직접 아팠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한 발 더 넣었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바지가 젖었습니다. 천이 물을 먹으면서 무거워졌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배까지 왔습니다. 가슴 정도라고 했는데 배까지밖에 안 왔어요. 이 지점의 수심이 얕았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차가웠어요. 물속에서 걷는 건 상상보다 어려웠습니다. 바닥이 돌이었어요. 이끼가 낀 돌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한번 미끄러져서 물속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이 물에 닿는 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3초 만에 손가락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영상 2도의 물이었으니까요. 배낭을 확인했어요. 젖지 않았습니다. 등에 높이 메고 있었거든요. 달러와 거울이 무사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이었어요. 수류가 강해졌습니다. 물이 옆으로 밀었어요. 제 몸을 하류 쪽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버텼어요.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다리도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어요. 추위가 근육을 굳게 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쪽 강변에 대위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실루엣이었어요.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약 경비가 나타나면 대위가 시간을 벌어줄 거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요. 그게 아버지가 준 명령이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건너보내라. 다시 앞을 봤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보였어요. 15m쯤 남았습니다. 걸었어요. 물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배에서 허벅지로 무릎으로 발목으로 물이 줄어들수록 추위가 더 심해졌어요. 이상하죠. 물속에 있을 때보다 물 밖으로 나올 때가 더 추운 거예요. 바람이 젖은 옷을 뚫고 들어왔거든요. 이가 부딪혔습니다. 딱딱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얼음을 밟았어요.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얼음 위에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그 상태로 기어갔어요. 일어설 힘이 없었거든요. 기어서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흙이 느껴졌어요. 얼어붙은 흙이었지만 물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그 흙 위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차가운 흙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 북한 쪽을 봤습니다. 대위의 실루엣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떠난 거였습니다. 차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야 했어요. 아버지 곁으로요. 저만 이쪽으로 온 거였습니다. 혼자였어요. 40m를 건너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강변에 얼마나 엎드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5분이었을 수도 있고 2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건 바람이 불어서였어요. 젖은 옷에 바람이 닿으니까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싶었어요. 저체온증이 오고 있었거든요. 배낭을 열었습니다. 비닐봉투는 무사했어요. 달러 가방과 거울이 마른 상태로 들어 있었습니다. 마른 옷도 있었어요. 대위가 넣어준 옷이었습니다. 군용 네이와 바지, 그리고 검은색 점퍼였어요.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강변의 나무 뒤에서 벗었어요. 3월 새벽 중국 땅에서 옷을 벗는다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용 네이가 따뜻했어요. 얇은 천이었지만 마른 옷이라는 것만으로 살 것 같았습니다.
점퍼를 입으니까 바람이 조금 줄었어요. 젖은 옷은 나무 밑에 두고 왔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어요. 무게도 무게지만 젖은 옷을 들고 다니면 눈에 띄니까요. 배낭을 다시 메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물 속에서 걸으면서 근육이 굳어버린 거였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줬어요. 강을 건너면 북쪽으로 200m쯤 가면 길이 나온다고. 그 길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브로커가 보낸 차라고. 브로커는 아버지가 연결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중국 조선족이라고 했습니다. 탈북자를 제3국으로 보내주는 사람이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어요. 인도주의가 아니라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브로커한테 미리 2만 달러를 보냈다고 했어요. 성금이었습니다. 나머지 3만 달러는 도착 후에 준다고 했어요. 총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브로커한테 주는 거였습니다. 남은 2만 달러가 제 생활비였어요. 떨리는 다리로 200m를 걸었습니다. 길이 나왔어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도로 옆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흰색 승합차였습니다. 중국 번호판이 달려 있었어요. 차 앞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쯤으로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저를 봤어요.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따님이냐고. 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남자가 뒷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차에 탔어요. 차 안이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어요. 그 따뜻함이 몸에 닿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따뜻하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평양에서는 따뜻한 게 당연했어요. 42층 아파트에 난방이 항상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을 건너고 나니까 따뜻함이 선물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연길까지 3시간이라고. 연길에 은신처가 있다고. 거기서 며칠 쉬면서 다음 이동을 준비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힘도 없었고 물어봐도 이 사람이 다 알려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브로커니까요.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시골 풍경이 지나갔어요. 농밭이었습니다. 3월이라 아직 황량했어요. 마른 농과 마른 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간판에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이구나. 정말로 중국에 온 거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차가 연길 시내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쯤이었어요.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다니고 가게가 열려 있었어요. 간판에 한글과 한자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족 자치주니까요. 남자가 차를 골목으로 몰았어요. 좁은 골목 끝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평양의 42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3층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 침대가 하나 있었고 이불이 접혀 있었어요.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커튼을 열지 말라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문을 열지 말라고. 누가 와도 열지 말라고. 자기가 올 때는 3번 두드린다고. 3번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면 절대 열지 말라고.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였습니다. 중국 연길의 낡은 아파트 원룸에 혼자 남은 거였어요. 24시간 전에 저는 평양 42층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있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배낭을 열어서 가방을 꺼냈어요. 달러를 확인했습니다.
젖지 않았어요. 거울도 꺼냈습니다. 어머니 거울.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보라색이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얼굴이구나. 평양의 공주 얼굴이 아니었어요. 도망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영길 은신처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하루에 한 번 왔습니다. 문을 3번 두드렸어요. 또, 또,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어요.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중국 반찬이었어요. 맛이 평양과 달랐습니다. 기름이 많았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으니까 다 먹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두만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문소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이었어요. 평양 아파트 천장은 하얗고 깨끗했는데 이곳 천장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왔을 때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보다 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 근처에서 공안이 수색을 하고 있다고. 공안은 중국 경찰이에요. 탈북자를 잡는 일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북송이라고 해요. 북송되면 보위부에 끌려가요.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에 갑니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안에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오늘 밤에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밤 11시에 온다고. 그때까지 짐을 싸놓으라고. 브로커가 나갔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배낭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달러 가방과 거울과 마른 옷 한 벌.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평양에서는 옷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두만 10켤레가 있었어요. 지금은 배낭 하나가 전부인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는 밤에 온다고 했어요. 지금은 낮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층이었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어요. 원룸이었으니까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수색하면 바로 들키는 곳이었어요. 부엌 아래 싱크대 밑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캐비닛이었어요.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리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낭을 들고 싱크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어두웠어요.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웅크렸습니다. 배낭을 가슴에 안았어요.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코로만 숨을 쉬었습니다. 복도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방이었습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었습니다. 호별 수색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은 제 방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번이 아니었어요. 쾅쾅 하는 소리였습니다. 브로커의 노크가 아니었어요. 공안이었습니다. 중국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제가 중국어를 몰랐지만 경찰이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났어요. 더 세게요. 저는 싱크대 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거울을 가방 안에서 꺼내 가슴에 댔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도라는 걸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입에서 나온 건 기도였어요. 제발, 제발 가게 해주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겨있는 문을 억지로 열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4층으로 가는 거였어요. 지나간 거였습니다. 이 방을 지나간 거예요. 저는 싱크대 밑에서 한참을 더 있었어요.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30분쯤 지나서야 겨우 기어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안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여기를 떠나야 했어요. 반드시요. 그날 밤 11시에 브로커가 왔습니다. 문을 3번 두드렸어요. 또 문을 열었습니다. 브로커 얼굴이 급해 보였어요.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방을 나왔어요. 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흘 있었던 방이었어요. 짧았지만 긴 사흘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밖으로 나왔어요. 방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에 차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차였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브로커가 운전석에 앉았고 저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연길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장춘까지 간다고. 장춘에서 비행기를 탈 거라고.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간다고. 남쪽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곤명이라고 했습니다. 운남성 곤명. 중국 남쪽 끝이었어요. 거기서 육로로 국경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로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라고.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경로가 길었어요. 연길에서 장춘 비행기에서 곤명에서 국경에서 대사관. 며칠이 걸릴지 물었습니다. 순조로우면 열흘이라고 했어요. 순조롭지 않으면 한 달이 될 수도 있다고. 장춘까지 5시간을 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장춘에 도착했어요. 공항 근처 모텔에서 쉬었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줬어요. 중국 조선족 여성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여자 사진이었어요. 이걸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내선은 검사가 느슨하다고 했어요. 사진을 자세히 안 본다고. 자신 있게 행동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요. 도망치는 사람한테 자신 있게 행동하라니. 하지만 그래야 했어요. 아침에 공항에 갔습니다. 브로커가 같이 가지 않았어요.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2명이 같이 가면 더 눈에 띈다고. 저 혼자 가짜 신분증을 들고 공항에 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있는 손이요. 체크인 카운터에 섰어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보고 모니터를 봤어요. 키보드를 쳤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탑승권을 줬어요. 통과한 거였습니다. 보안 검색도 통과했어요. 배낭 안에 달러 가방이 있었는데 X-레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옷 사이에 끼워 넣어서 돈으로 안 보이게 했거든요. 브로커가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장춘 도시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구름 위에서 보는 하늘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밑에서 보는 하늘도 파란색이지만 구름 위의 파란색은 달랐어요.
더 깊었습니다. 더 넓었어요.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하늘 아래에 계신 건데, 같은 하늘인데 왜 만날 수 없는 건지. 3시간 뒤에 곤명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브로커의 연락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조선족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이었어요.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차에 태우고 곤명 시내를 지나 남쪽으로 갔습니다. 국경까지 얼마냐고 물었지만 중국어를 몰라서 대화가 안 됐어요. 손짓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어요. 이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저는 중국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차가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어요. 열대 식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북쪽에서 왔으니까 남쪽의 따뜻함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추위가 없는 곳, 두만강의 영상이도 물이 없는 곳, 그것만으로도 이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곤명에서 남쪽으로 이틀을 달렸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마을 끝에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을 지나면 국경이라고 했어요. 국경이라고 해서 철조망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국경은 산이었어요. 산을 넘으면 다른 나라였습니다. 새벽에 출발했어요. 중국인 연락책이 산 입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남아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가이드였습니다. 산을 넘겨주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고 사람을 넘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트에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이라고 하기 어려운 길이었어요. 나무 사이로 사람이 지나간 흔적만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밟고 뿌리를 넘고 가지를 피하면서 걸었어요. 가이드가 빨랐습니다. 저는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체력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3시간을 걸었습니다. 산 정상이 아니라 산 중턱 어딘가에서 가이드가 멈췄어요. 여기가 국경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손짓으로 알 수 있었어요. 선을 긋는 신용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저쪽이 다른 나라라고. 두만강을 건널 때는 물이 있었습니다. 40m의 검은 물이요. 하지만 이 국경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냥 산이었습니다. 나무와 풀과 흙.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디면 다른 나라였어요. 그 한 걸음이 이상하게 쉬웠습니다. 두만강의 40m보다 이 한 걸음이 훨씬 쉬웠어요. 아마 두만강에서 이미 가장 어려운 걸음을 걸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이후의 걸음은 전부 그것보다 쉬운 거였습니다. 국경을 넘었어요. 동남아시아 쪽 산을 내려갔습니다. 가이드가 산 아래까지 데려다 줬어요. 거기서 가이드가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었어요. 탈북자 출신이었습니다. 먼저 이 루트로 탈북해서 정착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브로커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돈을 받는 거였어요. 이 루트의 모든 사람이 돈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7만 달러가 이 사슬을 만든 거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차에 태우고 도시로 갔습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의 수도 근처 도시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이 루트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도시에 도착해서 작은 호텔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브로커 측에서 서류를 준비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는 서류요. 이틀 뒤에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멈추었습니다. 건물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태극기를 본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봤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본 태극기는 적의 깃발이었습니다. 미제의 앞잡이 남조선 괴뢰의 깃발이라고 배웠어요. 그 깃발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로 들어가면 저는 안전해지는 거였어요. 적의 깃발이 제 생명을 구하는 깃발이 된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반전이었어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한국말로 말했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보호를 요청한다고. 창구 직원이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람이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에 의자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물 한 잔을 줬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어요.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울었습니다. 두만강에서 울었고 중국 은신처에서 울었고 지금 이 대사관 방에서 또 울었어요. 이 여정에서 제가 흘린 눈물이 두만강 물보다 많았을 거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한국 정부가 보호해 줄 거라고. 안전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주먹이 풀렸어요. 배낭끈을 쥐고 있던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평양을 떠난 뒤 처음으로 손에 힘을 뺀 거였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두만강을 건너고 공안을 피하고 가짜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고 산을 넘고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안전합니다. 그 세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어요. 이름, 출신 지역, 가족관계, 탈북 경위,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인민군 중장이라는 것도요. 숙청 명단에 올라 군인을 보내 딸을 탈출시켰다는 것도요. 대사관 직원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이런 케이스가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보통 탈북자는 배고파서 나오거나 정치적 위험 때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중장의 딸이 군인 호위를 받으며 탈북한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열흘 뒤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밥과 불고기와 김치, 한국 음식이었어요.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또 울었어요. 이 여정에서 안 울었던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평양 순환공항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다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인민반장도 보위부원도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행 사용법, 교통카드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평양에서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평양에서도 핸드폰은 있었지만 인터넷은 안 됐거든요. 한국 핸드폰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하나원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국정원 직원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별도의 방에서 만났어요. 직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라고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정보에 의하면 아버지가 체포되었다고. 제가 탈북한 직후 보위부가 아버지를 체포했다고. 어머니도 함께 잡혀갔다고. 아버지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고.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군사재판에 회부된 숙청 대상자의 결과는 대부분 하나라고. 공개 처형이요. 아니면 수용소 종신 수감이요. 직원이 더 말했어요. 아버지를 도운 군인 3명도 조사를 받고 있을 거라고. 대위도요. 키가 크고 말이 없던 그 사람도요. 아버지의 부하로 10년 넘게 함께한 그 사람도요. 저를 검문소에서 지켜주고 두만강까지 데려다주고 마지막으로 장군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던 그 사람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2손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아버지가 준 가방을 받았어요. 이 손으로 어머니가 준 거울을 받았어요. 이 손으로 두만강 물을 헤쳤어요. 이 손으로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이 손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쇠고랑이 채워져 있을까? 어머니의 손은요? 무용수의 손이었는데 곧았던 어머니의 등은 지금도 곧을까? 방에서 나왔어요. 하나원 건물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나원 화장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평양을 떠날 때보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어머니 거울을 꺼냈습니다. 은색 테두리의 작은 거울. 2개의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큰 거울과 작은 거울. 하나원 거울과 어머니 거울. 어머니가 말했었죠. 내 얼굴을 잊지 말라고. 어디에 있든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 어머니, 저는 제 얼굴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거울에서 보고 싶은 건 제 얼굴이 아니라 어머니 얼굴이에요. 아버지 얼굴이에요. 이 거울로 어머니가 화장을 했었는데, 이 거울에 어머니의 얼굴이 비쳤었는데, 지금은 제 얼굴만 비치네요. 거울을 가슴에 안았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만강에서도 중국에서도 대사관에서도 소리를 내면 안 됐었어요. 들킬까봐. 하지만 여기서는 소리를 내도 됐습니다. 안전하니까. 안전하다는 건 마음껏 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어머니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화장실 벽에 그 울음소리가 부딪혀 돌아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평양 42층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위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된 집이요. 그게 달랐어요. 취직을 했습니다. 무역회사에 들어갔어요. 영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배운 영어가 여기서 쓸모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 중에 한국에서 쓸모 있는 게 영어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주체사상은 쓸모가 없었고 김일성 혁명 역사도 쓸모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어는 어디서든 쓸모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제 억양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 억양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북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동정하는 눈빛이 오거나 경계하는 눈빛이 왔어요. 둘 다 싫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평양의 공주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닌 그냥 서울에 사는 보통 여자로요. 하지만 보통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깼어요. 꿈을 꿨거든요. 검문소 꿈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꿈. 보이부원이 서류를 가져가는 꿈.
공안이 문을 두드리는 꿈. 그 꿈을 꾸면 땀에 젖어서 깨어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 꿈을 꿨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PTSD라고 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42층 아파트 이야기, 아버지의 숙청 이야기, 두만강 이야기. 상담사가 말했어요. 당신이 겪은 건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게 대단한 건가? 아버지가 살아라고 했으니까 산 건데,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대단한 거였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요. 7만 달러, 군인 3명, 이동명령서, 보이부 협조 공문, 브로커 연결. 그 모든 걸 혼자 준비했어요. 숙청 명단에 올라 있으면서도요. 잡혀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아버지의 마지막 작전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작전. 그 작전의 목표는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그 뒤로 없었어요. 국정원에 여러 번 물어봤지만 확인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요.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오면 TV 앞에 앉았어요. 혹시 아버지 이름이 나올까봐, 어머니 얼굴이 스칠까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창가에 서면 서울 도시가 보여요. 한강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작은 아파트니까요. 빌딩들과 도로와 자동차가 보입니다. 평양의 대동강 뷰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창밖에는 감시가 없었습니다. 인민반장도 보이부원도 없었어요. 그게 평양 42층보다 이 작은 아파트가 나은 이유였습니다. 창가에 물건 2개를 올려놓았어요. 하나는 어머니의 거울이에요. 은색 테두리의 작은 거울. 평양에서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고 동남아를 지나 한국까지 함께 온 거울이에요. 어머니 손에서 제 손으로 온 거울. 하나는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이에요.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을 가져올 수 없었으니까요. 기억으로 화가한테 부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3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사진처럼 액자에 넣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액자를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거울을 들어요.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쳐요. 내 얼굴을 잊지 말라고 어머니가 말했었죠. 잊지 않고 있어요, 어머니. 저는 살아있어요, 아버지. 살아라 하셨잖아요.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양 42층에서 태어나 두만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살아라 했고 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어떤 경로로든 닿을 수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 딸은 살아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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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